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저희 메디치 미디어에서 수축사의 일을 내신 저자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홍성국 민주당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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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오늘 진행은 김현종 메디치 미디어 대표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홍 의원님 저희 메디치 미디어의 핵심 저자신데 두 분의 관계가 뭐 브라더스라는 소문이 특별한 인연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김 대표님께서 이제 언론사 대표를 하실 때 예. 저는 전혀 모르는 관계였는데 한 20여 년 전에 전화를 주셔갖고서 강의를 한번 부탁했어요. 그래갖고서 강의를 끝나고 나서 통음을 했죠. 네. 통음. 중요합니다. 네. 술 먹으면서 생각이 비슷한 걸 알고 그러면서 또 사무실도 가깝고 하다 보면 자주 교류하게 되고 서로 그 지적으로 좀 보완해주는 관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흘러왔습니다. 네. 어느 분이 형님이세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 저희 메디치 미디어 올해 15년 됐는데 최다 저자세요. 그런 것 같아요. 책을 5권. 예. 뭐뭐 내셨어요? 미래 설계의 정석, 세계가 일본된다, 인재 vs 인재, 수축사회, 수축사회. 이런 거 있는데 네. 지식인층과 그 진보층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세계가 일본된다. 그때부터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일본된다는 건 일본이 상징하는 고령화,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사회, 세계가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서 역시 인구 문제라든지 고령화를 겪는 한국에 울리는 게 컸고요. 또 한편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히트작은 수축사회 1이죠. 5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예, 그 책이 팔리면서 예. 그 지식인 계층하고 진보 계층에서 엄청 뭐 돌려 있고 지난번에 저희 유튜브에서 누가 얘기했지만 그 당시 모 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잘라서 의원들 단톡방에 소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홍성국 의원을 정치권으로 불러내는 네. 그런 역할을 했죠. 네. 그때 제가 처음에 영입 교섭이 출판사로 처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뵈니까 예. 표정이 되게 좋으신 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야, 저 양반이 여의도 징역 이제 4년 살기로 하다가 자기 발로 나오기로 작심하니까 저렇게 마음이 편하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속은 썩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면은 뭐 가벼워진다. 이거를 아니, 보여주시는 우리 저를 건지. 지지해줬던 우리 예. 시민들, 예. 시민들이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계속 번복하라고 하시고 있고, 그렇지 우리 않겠어요. 또 당내에서 네. 이제 우리 선배 의원님들 뭐 이런 분들이 좀 흔히 얘기하면 그만두다 하면 끌려다니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누가 그만둔다고 하면 이 양반도 부르고 저 양반도 부르고 해서 자리에 앉아있을 틈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심이신 거죠? 그래서 번복 안 하시고. 그럼요. 네. 본격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예요.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제가 프린트를 좀 해왔습니다. 이게 직접 쓰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단문이에요. 대전환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4년간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미래로 가지 못했다. 이거 굉장히 아픈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환을 경고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자 소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의 후진적 정치 점점점점. 예,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이 의미가 일단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큰 변화, 예. 변화라는 용어보다는 저는 전환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세계가 일본된다라는 책도 제가 10여 년 전에 썼지만은 일본은요, 20년째 오늘 아마 예산안이 통과될 겁니다. 예산이 늘지를 않았어요. 일본은 20년째 네, 예산이 예.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왜? 나라가 성장을 못하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기시다가 올해 일본의 방위비를 한국 돈 한 70조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0조였어요. 무려 20조를 늘리는데
이거 늘리게 되면은 많은 사람 늘리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딴 예산을 깎겠네. 그래서 사회보장이라든 과학, 교육 뭐 이런 쪽의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우리가 전환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이 딴 나라보다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경제개발 60년을 했는데 60년 동안 실질적으로 일본에 밀려본 적은 없어요. 예. IMF 외환위기 때 잠깐 밀리는 거고 지금 아무 일도 없이 밀리고 있어요. 올해 2023년에. 아무 일도 없이. 네, 저는 이거를 수축세원에서 분명히 경고를 했고요. 투에서는 더 갈 거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치지 못하면 예. 그래서 피크 코리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단군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세상이 쭉 우상향으로 성장해 왔는데 여기서 꺾일 수가 있다. 이건 제가 정치권에 들어간 그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정치권도 관성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고 세상은 일로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세상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정치권에 제가 들어가서 그거 아닙니다, 이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죠. 보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턴한다고 해요, 저는. 유턴해갖고 80년대로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국회의원에 민주당 이렇게 쓰면은요, 언론에 한 줄도 안 써줍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얘기하면, 저 무슨 음모가 있구나, 당리당략이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바에는 오히려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제가 강의를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리더 계층들한테 많이 하니까, 이분들이라도 또 제가 한번 또 이 세상은 이런 겁니다라고서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성에 대한 경종. 그러니까 이제 되게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이 정치권 한참 욕하고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이런 관성을 인정하되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이제 자기 일을 하겠다. 미래학 연구자로 본인을 이제 앞으로 규정하셨는데 저는 출마 선언문에서 그 부분도 또 좀 기억에 남아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위협받고 있다. 예. 그 부분 좀. 네, 일단 자본주의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아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바뀌어 있죠. 근데 지금 현 정부는 자꾸 시장이 해결해야 될 거라는 거. 난처한 거는 시장이 해결하라고 하지만 현 정부 같이 시장에 개입 많이 하는 정부가 없어요. 지금 올해 R&D 예산 갖고 큰 문제가 있었지만은 R&D 예산을 당연히 기업이 많이 하죠. 한 7대3 정도로 기업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심 R&D 같은 경우는 딴 나라들도 정부의 비중이 훨씬 더 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시장에, 우리는 IRL법 때문에 중국 제품 올 때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한국 기업 가면 보조금 주겠다, 이것만 보지만 또 뒷단에서는 핵심 기술을 정해놓고 이 기술은 노타치야, 미국만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억이 나시겠지만 중국 제품 미국 들어갈 때 관세를 그냥 일률적으로 25%로 올렸잖아요. 이걸 때리는 상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우리가 자유무역, 이런 용어,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언론에서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걸 저는 과거에 이제 국가주도 자본주의,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국가가 시장에 개입 안 한다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이 알아서 하세요잖아요. 그러면 경제 볼륨이 커져서 흔히 얘기하는 낙수 효과, 돈 번 사람들이 돈을 써서 밑으로 온다. 전혀 작동을 안 해요. 전혀 없어지게 되면서 양극화가 확 벌어져 갖고 양극화가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게 현재의 국면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고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고령화돼서 사람들의 나이는 많은데 누가 도와주지는 않으니까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게 돼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사람. 예. 우리나라도 많이 계시죠. 살기 좋았고 편했던 시절로 가고 싶은 게 그건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근데 저는 이전 책에서 그 용어를 향수 이데올로기를 했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 구도도 굉장히 달라졌고요. 또 하나 이거는 제로섬적인 상황, 양극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미디어의 발달. 우리는 SNS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24시간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 검색, 예를 들어서 너튜브에서 누구누구 나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써놓고 하면 새로운 것들 올라올 때마다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에 아주 중독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종교화되면서 민주주의 자체가 깡그리 무너져 버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합리적인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이런 민주주의 형태가 아니라 뒤죽박죽된 뭐 이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엮어낼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이념이 필요한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이념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이 책에 썼다가 떴다가 양이 많다고 지운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시족, 부족 뭐 이러다가 춘추 전국 시대에 가면 이 규모가 시족이 파괴되어 더 큰 거로 되죠. 이때 철기 문명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철기가 오니까 전쟁할 수 더 치열해지고. 그렇게 한 500년을 싸운 겁니다. 그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백과가 나오는 거죠. 공자, 맹자, 한비자, 뭐 순자, 노자, 별의별 사상이 나와서 이 혼란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진시황이 통일하잖아요. 진시황이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뭔가 하나의 통일을 염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저는 한 2030년 그 이상까지도 계속 진행돼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았을 때 새로운 시스템, 체제를 받아들일 거다. 이걸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대충 잘 작동되고 있어 보였던 자본주의가 기존의 자본주의 관점에서가 붕괴가 되면서 이런 이 시스템을 만든 민주주의 자체도 위협받고 있다는 그렇죠. 확실히 저희가 생활에서 오는 위기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거를 혁명적 수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진단하는 게. 그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한번 좀 풀어보시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져가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점은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잘 사는 방법은 수축사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저절로 잘 사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남의 것을 뺏어와야 잘 산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에 현 정부도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시면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돼. 이게 저출산 고령화도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메가 서울을 해서 정치적으로 뭐 하고 저는 서울에 계속 재개발되는 거 보면서 세종시 국회의원으로서 저거 계속 재개발하고 집 짓고 하면은 지방은 더 무너질 텐데. 그러니까 지방 대 서울의 어떤 그 제로섬적인 관계가 이미 형성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혁명적 수준으로 바꾸는 방법은 결국 뭐 있습니까? 환도하듯이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야 돼.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세종 국회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가야 되고 또 수도권에는 새롭게 뭐 경제 중심을 하고 용산이 아니라 내려가시고 용산은 뭐 저기고요. 야 그럼 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연금도 국민연금 문제는 제가 20년 전부터 제기했던 문제. 제 첫 번째 책에도 연금 큰일 났다고 썼는데 여적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민주당에 참 오늘 저기 총선 대책 회의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베이비 부머진 50대 중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초중반까지 이 그룹이 한 세당 한 90만 명, 80만 명씩 돼요. 그러니까 70년대 넘으면 100만 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다 민주당 지지자였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냐. 대책은
연금 대책 굉장히 중요해요. 은퇴한 이제 제 선배들을 놓고 보시면 국민연금 받아서 건강보험료 내면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또 물가 상승까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는 연금 개혁 저렇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이 부분을 진짜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도 제로섬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갈등이 이제 누가 낼 거냐. 또 의료개혁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통 우리가 이걸 기존에 가서 요만큼 바꿔서 뭐가 되겠어요? 혁명적인 수준이 필요한 거죠. 정치권이 참 문제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성장을 못 오니까 제로섬 사회인데 그래서 상호 경쟁, 있는 파이를 따먹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정치인데 국민의힘 또 비대위원장도 또 검사분이 오셨으니 더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건지 참 걱정입니다. 4년이 임기가 채워지고 있는 과정인데 네. 해보신 경험담, 뭐 어떤 현실적 벽? 그게 불출마 선언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느끼셨는지 좀. 이제 저는 여당과 야당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은 또 야당에서 더 많이 기간적으로는 더 야당이 더 길게 되는데요. 그리고 대선 전에 참여해서 또 정책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관료들의 관료주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를 지나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근간을 이룰 때 관료들이 어떤 정책이나 미래로 가는 주도 세력이었는데 지금은 현재를 지키는데 거의 연연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정치권의 잘못도 있는 거고 하지만은 우리 제로섬 사회에서 본인도 항상 자신의 노후를 생각해야 되고 안정된 직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과거 대비 훨씬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정치권과 어느 정도 결합이 돼야 됩니다. 왜? 열심히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자기가 지원한 세력이 정치 세력이 되면 자기 뒷자리를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관료들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관료들이 반대하면. 그러니까 그런데 관료들은 일단 반대부터 해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원 감사에 걸려갖고 나의 이력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관료가 관료주의로 더 심해지고 있고 일부는 정치권과 결탁한 정치 관료들이 또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기관에서 사실 중요한 게 입법이니까 법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건데 그런 일을 수행하시려고 보는데 그들의 반대가 굉장히 크다.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 있으면 전혀 동의를 안 합니다. 최근 더 부쩍 그렇게 지금은 됐나요? 더 심해졌어요. 본인이라기보다는 관료 집단이겠죠. 그렇죠. 규제권을 갖고 있는. 아니 실제 근데 막 구속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관료들이 뭐 몸조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료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선거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 홍 의원님이 고민하실 미래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미래학을 하는 사람이 여러 줄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과학기술 하시는 거, AI 양자기술 뭐 이런 거 굉장히 하시는. 과학기술이 제가 이해할 나이는 지났어요. 양자기술을 이해한다?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책을 2권이나 사서 지금 보고는 있는데 보고 나면 까먹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진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단순히 무슨 뭐 경제 하나, 사회구조 하나,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 뭐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이런 것을 버무려 갖고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제가 쭉 해왔는데요. 국회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한 게 이 정책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 거고 제가 모르던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고담 준돈만 했는데 또 바탕으로 가보면 이러이러한 정책들 중에 또 훌륭한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까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다양한 형태로 가는 미래학 중에서 이걸 종합하는 종합 미래학 정신으로 홍서범 씨가 종합 예술이라고 했는데 저는 종합 미래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대표님 보시기엔 전공 분야. 원래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학을 연구해 왔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홍 의원님이
여의도에서 겪은 4년이 플러스 돼가지고 새로운 미래학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아유, 네, 네. 지금 정부에 대한 평가를 제가 안 여쭤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윤석열 정부 2년이 이제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당이 집권했던 시절은 예. 온화하고 평온했던 시기예요. 한국이 고성장하던 시기고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뭐 4, 5% 이상 되는 시기에 주로 집권들 했고요. 뭐 80년대까지 하게 되면 10% 글로 가자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아까 어떤 자리에 대한 직접 권력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제로섬 전쟁을 심화시켜요. 사례 몇 가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지난 대선 때 광주에 가서 재래시장 앞에서 복합 쇼핑몰이 맞아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제가 봐서 선순애는 눈치가 딱 왔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이제 과거 전통시장 중심의 그 정책을 피고 있는데 시민들은 우리나라 3만 불 넘는 나라 아닙니까? 국민소득이. 복합 쇼핑몰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굳이 거기서 하면서 광주를 갈라치게 하는 거죠. 자, 전작년이라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전작년을 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또 민주당이 항상 보호해야 된다 하니까 민주당이 뭔가 멘트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시민들은 불편한 거예요, 지하철에. 또 갈라치기를 거기서 또 해놓죠. 최근 사건, 김포를 서울에 분입한다. 그럼 지방 대 서울에 서울 선거 전략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전략이 집권에만 있고 국가의 미래는 없는 거가 되죠. 갈라치기만 네, 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정책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이 12월 21일인데 오늘도 나왔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10억에서 50억으로 확대한다. 이게 시행령이라 정부가 올리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희들과 약속한 거는 민주당과 상의한다고 했어요. 근데 12월 21일인데 크리스마스 연휴 3일을 빼고 나게 되면은 12월 26일 날 주식을 팔아야지만 주식을 이제 팔아야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대주주로 인정을 안 받을 건데 3, 4일 앞둬놓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10억이 좀 작으니까 올려줄 용의가 있었어요. 올려줄 용의가 있는데 그러면서 가진 자와 또 일반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요 또 하나의 갈라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줄 용의가 있는데 뭘 그렇게 시급하게 해갖고서 하는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연말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연말 기준 주식을 갖고 있으면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취급을 받으니까 그 전에 팔았다 이게 이걸 못 팔아서 개미 투자를 살리는 효과가 긍정적입니다. 맞습니다. 필요하고 너무 낮고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뭐 저희도 뭐 2, 30억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톡 쳐놓고서 민주당이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아마 이번 총선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당 분들 대단히 제가 그렇다고 무슨 민주투사도 아니고 정치적인 색채가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이 하는 것을 속내를 쭉쭉쭉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건 너무하다. 우리나라 미래는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갈라치기 방법, 새로운 얘기인데요. 예. 민주당에 대한 문제의식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특정 세대, 특정 집단 출신이 너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많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문제와 함께 지금 한간에서는 뭐 총선이 끝난다 해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이긴들, 현재의 이 카오스 상태는 계속될 것 같다. 왜냐하면 주도 세력이 없고, 책임지는 세력도 없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 총선 이후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좋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하는데, 일단 오해를 할 때, 세대론을 할 때, 뭐 이념, 과잉 뭐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거의 운동권, 저희 세대입니다. 저는 경제계를 갖고 이 친구들은 그때부터 정치를 했던 이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바로 그런 비판을 지금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에 대해서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수 언론이 이 사람들을 때리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보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정책이 왜 성장 정책보다는 계속 복지라든가 뭐 퍼주기 뭐 이런 거 하냐. 그런 분들, 우리 사회적 약자가 민주당으로 다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지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전략도 해야 되고, 또 복지 정책도 하고, 분배 정책도 해야 되는데, 비춰지는 것은 이쪽으로 비춰지게 되고, 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장 정책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선 공약 만드는 팀에도 있고, 지난번 대선도 만들면 성장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관성적으로 계속 사회적 약자만 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하는 거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성장 정책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로서는 사실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사석에서는 성장 정책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지금 딴 나라도 다 똑같은 논쟁에 써 있으니까 미국 봐라. 미국의 성장 정책. 딴 나라 팔목을 비틀어 갖고서 미국 중심으로 성장하려고 그러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요. 건설 투자가 얼마나 느는지 아세요? 공장 짓는 거. 딴 나라 이거 비틀어 갖고 그 미국에 투자를 하니까 미국 건설 투자가 그냥 막 대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려주면서 이런 걸 보완하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 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또 선거 전에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 정책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어드바이스를 여야를 망라하고 제가 하겠지만은 민주당에는 각별히 민주당에는 성장 정책 중심으로 하고 보수에서 혹시라도 조언을 구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좀 학습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여당에서 많이 불러야겠는데요. 네.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서 남은 기간 헌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 일단은 중앙에서는 뭐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직접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각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뒷정리를 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고요. 제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겠죠. 그 전에 요만큼도 내색을 안 했거든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뭐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지역, 그리고 제가 세종시당 위원장입니다. 세종시에서 총선을 지금 2석 다 민주당인데 이걸 지키는 것이 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제 지역과 우리 시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 우리 후보가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후보들과 같이 또 선거를 해서 이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 구민들이 황당해할 거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지금 아마 경제 전문가 출신 홍 의원이 국회에 가서 느꼈을 그런 심정 비슷한 거를 이 정부에서 공무원 하면서 또 그 사람들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연수에 사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과거와 좀 다른 게 과거에 뭐 심한 정쟁을 하고 뭐 과거에 막 몸으로 육탄전을 벌이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법으로 막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 변화를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최근에 들어오시는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정도까지로 이제 몸을 육탄전을 불사할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나 좋게 얘기하면 열정이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자기 확신이 요즘은 과거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자신들의 또 삶도 굉장히 있는 거예요. 이제 특히 선거가 다가와가지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한편 오늘의 이 상황은 정치인들 100%의 책임만은 또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권자도 일부 책임이 있고 또 유권자 의식 변화도 좀 필요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개인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 이면에 여러 요인도 있지만 이게 핸드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밖에 안 나가도 다 배달이 되고 하니까 개인주의가 이제는 이기주의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제로섬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큰 흐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거를 표현한 게 제가 이 책에서도 또 소개를 했었는데 일본에서 유행하는 말이 극장화라는 거죠.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에 뭐가 인기 있다고 해서 볼 때 막 흥분하고 봤는데 집에 오면은 바로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볼 때 극장 구경하듯이 보고 본인이 참여해서 그 이후의 생활을 바꿀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우리 세상이 흘러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극장 구경하듯이 봐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쟤네 잘 싸우네. 누가 잘 싸우나? 어떤 사람은 무슨 비리가 있나?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됐을 때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서 꼭 투표를 하셔야 되겠다. 저는 뭐 그 말씀을 그래서 극장 구경하듯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나의 일로 생각했는데 내가 생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미래학자라고 종합 미래학자? 어떤 쪽으로 조금 활동 계획을 궁리하고 계셔요? 뭐 경제는 뭐 제가 계속 수십 년째 아침마다 1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저는 업데이트하면서 새로운 일이 있나 없나 이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업데이트를 단순 업데이트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간호사들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간호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어르신들이 간병병원에 많이 가시고 뭐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솔루션도 같이 고민하려고 해요. 그 이전과 달라질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꿈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일부 대기업에서 이제 대기업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과거에 강의 중에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신문 보는 방법, 책 읽는 방법,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금들 너무들 이런 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일회성이잖아요. 유튜브도 이렇게 긴 거 안 보잖아요. 짧은 거만 보잖아요. 그 아무런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시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게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갖고서 강의하고 또 책 쓰고 기고하고, 뭐 이럴 생각입니다. 대표님, 제가 매니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아주 생각이 좋고. 그 다음에 책, 신문 읽는 방법 플러스 유튜브 보는 방법도 좀 해주시면. 이건 현실이니까. 네네. 홍 의원이 정치를 떠난다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떠나는데 여기에서의 그 경험과 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학 연구자,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유니크한 미래학 연구자가 돼주시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부족한 정치, 경제 통합의 사고, 통합의 솔루션 이런 거를 좀 가진 분이 되면 좋겠다고 한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 할아버지 같이 되시란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책 나왔을 때 인터뷰 의원님 길게 했어요. 공부 세게 그때 했는데 오늘 막상 한 말씀 더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저조차도 아직 그 심각성을 의원님만큼은 못 느끼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반성의 생각이 좀 들고요. 요 책 계기로 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 하시면서 좀 클로징 멘트로 해볼게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의사결정은 미래를 보고서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갈 때도 대학 학과를 정할 때도 그다음 하다못해 초등학교 때 학원을 갈 때도 얘가 커서 뭐 될까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집단적으로 또 현재의 지구인 인류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을 안 하자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 저게 10년 지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런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대응한 나라, 대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면 엄청나게 벌어질 거다. 새로운 형태의 격차 사회, 또 이런 것들이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좀 많이 보자,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대표님, 브라더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제가 오늘 뭐 잘 아는 처지지만 이 방송하면서 느낀 거는 홍성국
의원을 담기에는 여의도가 작구나. 여의도가 3개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네. 작구나. 그 작은 틀에서 나와서 큰 생각과 큰 대안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대표님에다가 한 말씀 붙일게요. 모두가 버리기 싫어하고 못 버리는 금배지. 이것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저희는 금배지라 부르잖아요. 네, 그 금배지인데 약간- 이거 금 몇 개예요? 네. 다 금이 아니에요. 네, 그냥 버섯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라면. 네. 시청자 여러분, 홍성국위원의 미래를 좀 응원해 주세요. 단순히 욕망, 현재 욕심을 버리고 간다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미래를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분들 많이 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남은 나의 노년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지낼까. 다들 지금 그 궁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한 거를 같이 이야기하겠다. 여의도가 아닌 시민의 곁으로 와서 미래학자로서 이런 분 응원 안 하면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홍 의원님 메디치에서 책도 계속 내실 거죠? 네. 네, 매니저는 제가 후보 영순이요. 다른 출판사도 오던데. 뭐 경쟁력 놓고 판단하십시오. 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